안녕하세요. 교재 390페이지 펴시죠. 390페이지. 페이지 390. 그러면 지금 오늘은 쌍무기하고 효력 중에 위험부담 이걸 배울 거예요. 쌍무기하고 효력 중에. 그럼 지금 연결이 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쌍방이 대가적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쌍방이 서로 쌍방이 대가적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의무 부담한다 그런 뜻이야. 그런데 두 사람이 의무를 부담했는데 한 사람이 채무가 없어져 버리면 갑도 재산권 이전 의무, 을도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한 사람의 채무가 소멸한다면 그와 의존 관계에 있는 타방 채무도 소멸해야 되겠지. 이걸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을 제도를 위험부담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란 먼저 쌍무계약에서 생겨 편무계약에서 생겨 그거부터 출발해야 돼. 다 쌍동위. 쌍무계약에서 생긴다 아셔야 돼. 위험부담은. 따라서 다음 중 위험부담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편무계약을 골라야 되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쌍무계약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다음에 뭐 도급계약은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쌍무계약이지. 근데 여기에 꼭 하나 들어가는 게 사용대차가 들어가. 그럼 사용대차는 임대차와 비교하기 위해서 임대차는 차임을 주고 빌려 쓴다. 근데 사용대차는 공짜로 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사용대차는 편이요 쌍이요? 편무계약이지. 다음 중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럼 뭘 골라라고? 사용대차고 애워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쌍동위. 그러면 이제 위험부담을 배울 텐데 자 먼저 위험부담은 편에서 생겨 쌍에서 생겨? 쌍무계약. 그래서 거기 여러분 위험부담의 오른쪽에 빈칸이 보여요. 중간에 위험부담 보이죠? 거기다 메모 오셔. 자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후발불능에 빠져.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후발불능에 빠지면 이것을 규율하기 위한 제도는 채무불이행. 그다음에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불능에 빠지면 이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를 위험부담이다 그래요. 그래서 두 머릿속에 정리를 해줘야 돼. 즉 우리는 매매를 배우므로 갑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성립이 되고 나서 여기가 이행기라고 봤을 때 이행기 도래 전에 토지가 수용이 된다거나 건물이 멸실된다고 가정해보자. 건물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 건물이 멸실이 되었어. 그럼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채무자라고 하는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해줘야 돼. 개념을. 채무자라는 개념을. 그럼 여기서 봐. 여기서 계약이 딱 체결이 되면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자.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그러므로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함으로 두 사람이 채무자라고.
두 사람이. 근데 여기서 건물이 딱 멸실이 되고 매수인도 지급하기 위해서 준비한 대금, 돈이 똑같이 화재로 소실이 되었다고 가정해봐. 그럼 매수인은 다른 돈을 찾아서 채무 이행의 길은 있음 없음? 있지 지금. 근데 매도인은 다른 건물을 찾아서 매도인은 다른 건물로 대체해서 채무 이행의 길이 있음 없음? 두 가지 잘 봐야 돼.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행불능에 빠질 수 있는 자가 있어. 이행불능에. 이해를 잘해줘야 돼. 다시 한다. 매도인의 채무는 다른 건물로 이행할 수가 없어. 건물이 화재가 멸실되면. 근데 매수인은 다른 돈으로 길은 있음 없음? 그러니까 매수인은 이행불능에 빠져 안 빠져? 매수인은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매도인은 이행불능에 빠지지. 그래서 매매계약이 쫙 체결이 되면 이 채무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채무자는 쌍무계약에서 이행불능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불러. 이행불능. 그러면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이행불능에 빠질 수 있으니까 채무자이고, 그럼 임대차에서는 누가 이행불능에 빠지겠어? 임대차,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이 채무자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임대인. 교환은 누가 채무자야? 건물 넘겨주기로 하고 을은 토지 넘겨주기로 했어. 그럼 둘 다 이행불능에 빠질 수 있지? 그래서 교환은 양 당사자가 채무자가 된다고. 양 당사자가. 그래서 양 당사자. 그럼 여기서 잘 봐. 채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매매만 놓고 본 다음에 채무자를 정리를 해줘야 돼. 먼저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하나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 건물이 멸실되게 된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유는 하나는 갑의 책임 있는 사유, 그 다음에 갑의 책임 없는 사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러면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후발불능에 빠지면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다 채무불이행으로 해결을 해. 그래서 채무불이행의 경우 이 사람을 채권자라고 불러. 그러면 채권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이행이익 배상, 전보 배상을 청구하거나, 을은 해제 없이 대상 청구권 행사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채무불이행에는 두 방법이 있는데, 채무불이행의 경우 첫째 어떻게 해결하냐면 채권자는 최고하고 최고 없이, 독촉 없이, 최고 없이 해제 후 전보배상을 청구해. 이행 전보배상이 뭐냐면 이행이익 배상이야. 이행이익. 전보배상 청구하거나 또는 채권자는 해제 없이 대상 청구권 행사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 채권자는 해제 없이 대상 청구권 행사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울 주제는 위험부담인데,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익을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불이익. 그래서 이 갑의 건물이 매매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이 시점에서 갑의 위에 갑의 귀책 사유 있는 거라고 귀책 사유 없이. 그럼 이제 잘 들어. 에어버려. 책임 없는 자는 채무 없다. 두 번 시작. 화장실에 가서 한 개도 모르겠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 여기서 눈을 딱 봐야 돼. 귀책 사유 없다 그러면 지금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갑의 잘못 없이 건물이 소실되었다면 갑의 채무는 존재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야. 책임 없는 자는. 그러면 일단 갑의 귀책 사유 없이 건물이 멸실되면 갑의 채무는 소멸하면서 그와 의존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는 존재해야 돼, 소멸해야 돼? 이렇다 이게야. 그래서 양 당사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현상을 위험부담이라고 하고, 갑은 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겼죠. 그래서 대가의 불이익을 채무자가 또 안아라. 이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위험부담은 일단
자, 이렇게 돼. 그럼 첫째 이제 위험부담에 자, 양 당사자의 위험부담을 다시 공부하면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 불능에 빠져. 그럼 후발 불능에 빠지면 그 불이익을 누가 떠안느냐면 자, 이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이 되면 그 불이익을 우리 민법은 매도인이 떠안게 돼 있어. 그래서 채무자가 떠안게 돼 있으므로 채무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다. 이런 불이익이 생겨.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이런 말을 써. 자, 다시 해. 이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이 되면 매도인의 채무는 존재 소멸하면서 매수인의 채무도 소멸을 해.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은 돈을 받는다고 받지 못한다고.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채무자가 떠안지. 이런 걸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자, 여러분들 책은 391페이지를 한번 펴보셔. 391페이지에 자 2번 봤더니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 나오나? 그러면 자 537조를 읽어본다. 391페이지 페이지 537조 제목 시작. 자, 그럼 여러분들이 채무자가 누군지 밝혔지? 그 위험이 뭐라고 그랬어? 불이익. 누가 떠안는다의 주의를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이런 말을 써. 다 같이 시작.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알아들었죠? 그 말이 뭔 얘기인지. 그래서 지진으로 멸실이 되면 갑의 채무는 존재 소멸. 그와 대가 관계인 을의 채무도 소멸 이렇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불이익을 매도인이 떠안아. 그러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첫째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양채무는 존속이요 소멸이요. 양채무 소멸.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여기 한번 봐. 갑의 토지가 을에 대해서 갑의 토지와 을과 매매대금을 해서 10월 20일 날 계약을 했는데 요 시점에서 수용이 되었다고. 토지가 수용이 되었어. 그럼 이 토지가 수용이 되었으므로 갑의 책임 있는 책임 없는 사유로 수용되었으니까 갑의 채무는 없어졌어. 그러므로 을의 채무도 존재야 소멸이야? 소멸. 그런데 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대금 1억을 주고 토지를 넘겨받기로 했는데 수용이 되면서 수용금이 하나는 2억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5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두 경우를 비교해 보셔.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이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라면 수용되어서 2억을 받을 수 있을 경우도 있고 5천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갑이 토지를 넘겨주지 못한다. 이것을 수용이 됨으로써 토지를 넘겨주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이행불능에 빠졌는데 그것이 돈 2억으로 변했지. 그러면 매수인은 선택할 수 있어. 토지가 수용되면서 수용금이 5천으로 변한다면 내가 너에게 기존 채무 1억을 주고 네가 수용금 5천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를 수용금으로 변해서 그에 대하여 변한 가치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따라서 대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매수인은 수용금이 5천이 되면 내가 너에게 과거 1억 준다고 해서 1억을 줄 테니 수용금 청구권을 나에게 넘겨주실 수가 있어.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럼 매수인은 불이익이 생기지. 그냥 매수인은 그런 짓 않을 거라고. 근데 수용이 되면서 2억으로 변했단 말이야. 그럼 매도인이 토지를 넘겨주었다라면 나중에 2억을 자기가 받을 수 있었지. 그 이익이 생겼지. 그럼 매수인은 내가 기존에 1억을 줄 테니 2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에게 넘겨달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선택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양채무는 소멸해. 두 번째 채권자는 선택할 수 있어. 채권자는 양채무가 소멸하면서 양 당사자 기존에 주고받은 채무가 소멸했는데 매수인이 과거에 매도인에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주었다면
법률 관계는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고받은 이익이 있었지. 그래서 양채무가 소멸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이 생겨. 부당이득. 채권자는 양채무가 소멸되면서 자 채권자가 매수이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부당이득 청구 가능 불가능? 이렇게 외워줘야 돼.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채권자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채권자는 부당이득 청구하지 않고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 지금 어디 오고 있냐면 391페이지야 교재의. 채권자는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다가 양채무 존재 소멸하면서 첫째 채권자는 부당이득 청구 가능 불가능? 가능. 채권자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물어보는 게 또 이제 시험 문제 물어봐.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해제 문제 안 생기지. 해제라고 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시에 생기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채권자를 해지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채권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이렇게까지 기억해 줘야 돼.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써놓으라고 저기다가.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다 써놓냐면 2번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나오지? 그 2번 오른쪽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다가 자 이렇게 써놓으면 돼. 양채무 존재 소멸. 그러다 보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준 계약금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 아니면 채권자는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어. 작년 시험이 이렇게 나와서 갑의 토지와 을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수용이 되었다고. 수용이. 그러면 토지가 수용되었다. 이제 이게 사례로 나와서 작년에 첫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해제는 채무불이행시에 쓴다고. 채무불이행시 다시 해제는 요 해제는 여기 있잖아. 여기 해제는 언제 해제해? 채무불이행시에 해제하는 거지. 수용이 되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그러므로 해제한다 못한다? 못해. 손해배상도 청구해? 못해. 자 갑의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였다. 맞아 틀려? 맞아. 을의 채무도 당연히 소멸하였다. 맞지?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 대상 청구권을 자기에게 양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즉 갑이 수용의 주체인 기업가에게 수용의 주체를 기업가라고 하거든. 그럼 기업가는 수용이 되면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줄 거라고. 그러면 소유자는 기업가에게 보상금 청구권 넘겨주시고 할 수가 있어. 그 권리를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압류해야 돼. 압류. 그래서 대상 청구권을 양도해달라 할 수 있는데 작년 시험은 자 들어. 이건 맨날 여러 번 나왔다고. 토지가 수용되었다. 채권자는 자기가 보상금 수령권의 주체라고 우길 수는 없다. 이게 작년도 틀린 문제야. 이게 보상금 받을 수 있는 주체는 소유자이지만 자기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체라고 우길 수는 없어. 자 다시 한다.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용이 되었어. 매수인이 보상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요 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이 보상금 주시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 그 권리를 나에게 넘겨주시고 할 수는 있어도 직접 내가 보상금 수령권자라고 우길 수는 없다. 이게 작년도 문제였다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세세하게 해결을 잘 해줘야 돼. 이것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 이해하셨어? 생기는 문제. 두 번째는 채권자의 여기 채무자가 누군지 채권자가 누군지 잘 봐야 돼.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후발 불능에 빠지면 이제 여기는 뒤로 넘기면 돼. 이제 한 장 넘겼더니 양가로 3번에 예외 채권자 위험 부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는 채권자 귀책 사유로 후발 불능에 빠지면 그 대가 불이익을 누가 떠안게 되냐면
채권자 귀책 사유로 후발 불능에 빠지면 여기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을 해. 그러면 자, 여기서 잘 봐. 지금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후발 불능에 빠졌다 이 말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렇게 이 건물이 소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건물이 화재로 소실이 되었는데 매도인의 잘못으로 매수인의 잘못으로 채권자 귀책 사유니까 채권자가 누구요 여기서 그 매수인의 잘못으로 건물이 소실되었지. 동의해? 그러면 매도인의 채무는 갑의 채무는 존속 소멸. 갑은 잘못 없으니까. 매수인의 채무는 존속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1번 매도인의 채무는 매도인의 채무 존속 소멸. 매도인의 채무는 소멸. 채권자의 채무는 존속.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는 자 매수인의 잘못으로 건물이 소실되었다. 매도인은 돈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은 건물을 넘겨주지도 않으면서 돈은 받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지금 내지 않고도 돈을 받는다고.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당이득 내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3번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부당이득 청구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그 다음에 3번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불가항력으로 인한 후발불능에 빠져.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불가항력으로 인한 후발불능에 빠지면 즉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매도인이 여기서 잘 봐. 매도인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을 한 거예요. 토지 받아가거라. 빨리 돈 주고. 근데 서류를 넘겨주었는데 매수인이 돈이 없었던 터라 등기를 못해 가고 있는 경우를 따른다. 채권자. 수령지체. 그러니까 수령지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쓰는 용어야. 수령지체라는 게. 그래서 매도인이 서류를 넘겨주었는데 매수인이 돈이 봐. 매도인이 서류를 넘겨주면 매수인이 받아가겠어 안 받아가겠어? 근데 어째서 안 받아갔을까 생각했지? 그 이유는 돈을 준비 못한 거예요. 매수인이. 그러니까 매수인이 돈을 주지 못하니까 매도인이 등기 서류 준비했다가 도로 가져갔겠지. 이런 걸 따라서 수령지체. 수령지체 중에 지진으로 멸실이 되었어. 그러면 매수인이 등기를 해간 후에 지진으로 멸실되었다면 매도인은 돈 받을 수 있었지? 그런 상태와 똑같이 취급하자는 거지. 그래서 수령지체 중에 불가항력으로 건물이 멸실되면 그 불이익을 역시 누가 떠안아야 돼? 당연히 채권자가 불이익을 떠나야지. 그래서 이것을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라고 그래. 그럼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다 그러면 위에와 똑같아. 이렇게 매도인의 채무는 소멸, 매수인의 채무는 존속, 그리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당이득 내놓을 수 있어. 이런 문제가 똑같이 해결이 돼. 자, 그럼 이제 결론은 이런 것이다. 따져보니까 자, 가불간에 이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건물이 여기서 화재로 소실이 되었어. 화재로 소실이 되었는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 크게 두 가지라는 거야. 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책임 없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 그러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면 이를 기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위험부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위험부담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이 소실되었어. 일단. 그러면 이제 일단 위험부담만 나오면 채무자의 채무는 존속이요 소멸이요? 채무자의 채무는 항상 소멸해 여기에. 그리고 채권자의 채무도 존속 소멸 원칙이. 양채무가 소멸해야 돼. 그런데
채권자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따라서 한다. 그만한 까닭이 있겠지. 그만한 매도인의 채무가 소멸했는데 매수인의 채무가 존재한다면 그만한 까닭이 있을 텐데 그 까닭은 따라서요.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 있다. 이렇게 해결하면 돼. 이것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이렇게 돼. 그래서 위험부담만 나오면 여기 해결해 줘. 자, 여러분들 책의 392페이지에 538조 읽어보자. 538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538조 이렇게 돼 있어. 제목을 딱 봤더니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자, 여기 봐. 이행불능은 자,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은 요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채무겠어, 채권자의 채무겠어? 응?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머리가 둔하면 또 사람 잡네. 그래. 아까 이 형님이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걸 딱 읽어보면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매수인의 잘못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할 수가 없는 상태라 저게 이해해 줘야 돼. 이해가 돼? 다시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행불능이다 밑줄 그으셔. 제목에다가 이행불능.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매도인에게만 생김 이렇게 쓰라고. 이행불능은 누구에게만 생겨? 매도인에게만 생긴다. 그럼 매수인에게는 이행불능이라는 말이 생겨 안 생겨? 매수인은 돈을 못 줄 수 있는 상태가 없다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 다시 한번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우리는 매매계약만 놓고 공부하니까 매도인에게 생겨 매수인에게만 생겨? 그래. 그럼 여기 딱 읽어보면 채권자가 누구냐면 매수인이야. 매수인의 잘못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 이런 얘기야. 다시 한번 매수인의 잘못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 그럼 매도인의 채무는 존재요 소멸이요? 소멸이지. 채권자가 잘못해서 매도인이 이행불능을 할 수 빠졌으니까 매도인의 채무는 소멸, 매수인의 채무는 존속. 그러면 매도인은 자기 채무를 면하면서 매수인에게 돈을 받지.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다면 먹어야 돼, 반환해야 돼? 이런 제목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어디? 항상 눈빛이 캄캄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가르치는 게 다 채권자. 그러니까 매매만 놓고 봐. 여러분들이 많은 계약에서 채권자, 채무자 따지지 말고 매매만 놓고 보라고. 우리 시험은 매매만 나오니까. 매매에서 채권자는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 이행불능은 매도인에게, 매수인에게? 매도인에게. 그러면 매수인의 잘못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매도인의 채무는 존속, 소멸. 소멸. 매수인의 채무는 소멸. 존속 이렇게 되지. 이해하셨어? 이런 걸 따라서 채권자, 위험부담 이런 말을 쓴다는 거. 이런 것들을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이제 법전 해석 능력이 생긴 거지. 어디 한번 읽어본다. 쌍무계약의 시작.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럼 여기서 보자. 자, 채무가 이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 밑줄 그으셔. 채무가 쌍무계약의 쌍무계약의 채무가 이행할 수가 없게 됐다 이렇게 나오지. 이때 채무는 채권자의 채무요, 채무자의 채무요? 채무자의 채무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아. 야, 역시 검달에 잘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시간이 가더라도 이게 어디 맨날 애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시간이 가더라도 본질을 깨우쳐버리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당연히 있지. 돈 내놓으라고 할 수 있지. 자,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그거 아시겠지?
수령지체 중에 불가항력으로 건물이 멸실되었어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받을 수 있다. 자, 2항 전항의 경우에 시작.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저 밑줄 거셔봐.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 밑줄.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 여기다 밑줄고 이게 뭐냐면 양도소득세 안냄 이렇게 쓰라고. 양도소득세 안냄 이렇게.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뭐라고요? 양도소득세 안 내잖아 지금.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세 정도는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매매대금 다 받겠어. 거기서 상계하겠어. 상계 처리되겠지 이렇게. 이것이 위험부담이다 하시면 돼. 자, 정리 크게. 먼저 쌍무계약에서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 정리해 머릿속에 개념을. 그러면 쌍무계약에서 채권자 채무자가 나눌 텐데 우리는 채무자가 매도인을 가리키고 채권자가 매수인을 가리켜. 그러면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후발불능에 빠지거나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가 두 경우. 그럼 책임 있는 자는 채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는 채무 불이행으로 가 이렇게. 근데 책임 없는 자는 에어바래. 책임 없으면 채무 없다. 책임 없으면 채무 없어 이렇게. 그럼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면 그와 의존관계에 있는 타방 채무도 소멸해야 돼.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위험부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말로 그럼 위험부담이 자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고.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후에 10월 20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11월 20일 날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이 돼 이렇게 나와. 그러면 갑의 채무는 존재 소멸. 을의 채무도 소멸. 그러면 양 채무가 소멸했다면 기존의 법률 관계가 소멸했다면 남는 것은 상처. 그래서 을이 갑에게 준 매매대금 중도금 있었지? 이런 상처만 남는다고. 그러면 갑은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으므로 반환해야 한다. 이것이 법률 관계를 끝에 나. 을은 갑과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그런 거 나오니까 애우노라고 이런 것들이 한 문제 나오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를 유식한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 이런 말을 공부하는 거예요. 판례가 이런 경우를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위험부담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아 이런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는 용어를 공부한 것이야. 용어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93페이지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이제 위험부담은 끝이 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뭐냐면 우리는 밥만 먹으면 여러분들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밥만 먹으면 매매만 배웠어. 근데 밥만 먹으면 매매만 배웠는데 젠장 채무자가 누군지 채권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면 그것이 강의요? 그것이 나라냐고. 매매에서는 이제 누가 채무자가 돼? 야, 매도인이 채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두 사람이 채무자지. 그때는 11월 달에 하는 얘기고 이제는 점점 매매계약을 딱 체결하면 누가 채무자라고 이름을 붙여야 돼.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이렇게 토지 넘겨주겠다. 그 다음에 돈 주겠다. 대금 1억 주겠다. 매매가 성립된 거예요. 그럼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었어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잔금 언제 준다. 중도금 언제 준다. 계약서에 써. 그 사망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대금 1억은 나에게 주지 말고 병의 통장에 넣기로 한다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때 이 병의 통장에 넣기로 한다는 이 사망을 다시 한 중도금 준다. 언제 준다. 계약의 내용을 전부 지금 우리는 매매가 이루어졌고 여러분들 매매 계약서에 들어가는 전부 계약의 내용을 따라서 나 약관, 부관, 부수된 약정이라고 해서 부관이라고도 오기도 하고 또 이것을 또 뭐라고도 해. 약관이라고도 하고 또 이걸 약정이라고도 하고 또 특약이라고도 많이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 이런 게. 다시 한번 매매. 약정이요, 계약이요. 차임 언제 준다. 그걸 뭐라고? 약정, 약관, 특약 이런 말을 쓴다는 거지. 동의하셔? 이때 이것을 우리는
매매 대금을 병에게 주기로 한다는 이 사망을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서 제3자 약관이라고 그래. 그리고 제3자 약관이 들어있는 매매를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개념을 잡으면 돼. 계약에서 생기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다는 단서가 들어있는 기본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 매매가 무효이면 제3자에게 돈을 주기로 한다는 계약의 내용도 유효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 돼. 그러면 을은 매도인이 토지 주면 병에게 돈을 주면 되지. 따라서 을은 갑과 병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 할 이유가 네 일이나 신경 써. 네 일이나. 노고 매매 계약만 신경 쓰지 왜 갑과 병이 무슨 관계인지 니는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고. 쓸데없이. 그러니까는 괜히 남의 일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 미친놈들이지.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과의 관계만 해야 돼. 남의 관계가 궁금해야 돼. 궁금해서는 안 돼. 그래. 그래서 용어가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려면 한 장 넘겨. 개념을 잘 이해하면 돼. 자 미안한데 다시 앞으로 가. 책이 복잡하게 있어. 책이 거기에 393페이지에 제3자를 위한 계약 나오지? 서설 오른쪽에다 메모해. 서설에다가 성립요건 이렇게 쓰라고. 성립요건. 자, 서설에다가 1번 무슨 요건? 성립요건. 첫째 갑과 을 사이에 매매라는 계약이 체결돼야 돼, 안 돼야 돼? 그것이 기본 계약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 계약의 존재. 이렇게 뭐의 존재? 기본 계약 체결이 돼야 돼. 기본 계약이 성립이 돼야 돼. 그럼 그게 기본 계약이 따라서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기본 계약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 매매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자기들을 위한 계약이야? 이제 거기까지는 자기들을 위한 계약이야. 토지를 주고받기로 자기들에게 당사자를 위한 계약이지. 근데 여기다가 제3자에게 돈을 주기로 한다는 계약의 내용이 들어가지. 이걸 뭐라고 그랬어? 제3자 약관의 존재. 이게 성립 요건이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기본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제3자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 그럼 여기는 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라고 하고 여기를 누가 청약을 승낙을 해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알 필요 없어. 계약은 일단 성립이 되었어. 그래서 계약에서 생긴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해달라고 야 돈 1억을 병에게 주어라라고 요청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요약자라고 불러. 다시 한번 요약자. 그리고 법전에서는 채권자라고 한다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승낙했다고 해서 이를 낙약자. 그리고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 불러. 그리고 이 병을 뭐라고 하냐면 돈을 받아가기로 수익자다. 그리고 이 사람을 제3자라고 불러. 이렇게. 그러면 자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병에게 주기로 한다. 고창에서 쌀을 야 운송회사야 내가 수송비를 줄 테니 그 쌀은 서울에 있는 백헌행에 갖다 줘라. 이런 것들이 전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보험회사야 왜? 내 보험금 줄 테니 내가 죽으면 보험금은 딸이 가져가라. 상전이 가져가라. 그러잖아. 남자들은 이렇게 다 죽을 때. 그러니까 남자들은 돌아다녀 봐라. 전부 이거 밀고 다니는 거 하나도 없어. 일찍 죽어버리니까 다. 아이고, 여자들은 그것까지 밀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자기를 지켜달라고 또 강아지까지 메고 다니더라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남자들은 죽으면서 내가 죽거든 보험금을 우리 상전이 받아가거라 한다고. 근데 여자들은 죽을 때 어떻게 해? 그 돈을
아이씨, 그 충남대학교 할머니가 김밥 행상을 하면서 그러잖아. 나 그 충남대학교 할머니만 보면, 그 평생 대학 앞에서 김밥 행상을 하신 분이 전 재산 100억을 충남대학교 총장에게 주어 이렇게 내 전 재산을 대학에 증여하겠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후학들에게 장학금을 주어라. 다시 한번 후학들에게 장학금을 주어라. 이게 제3자 약관이야 이게. 충남대학 총장아 내가 토지를 증여한다. 다시 증여계약. 그리고 그 수익을 가지고 월급을 올려서 먹어라. 후학들에게 장학금 줘라.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가. 근데 할아버지들은 국가를 위해서 돈을 내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어. 그럼 할아버지가 소중한 거예요? 할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웃기지 말어. 이렇게 속이 짧아 이렇게. 할아버지들은 할머니 때문에 국가에 줄 돈이 없잖아. 너 먹으라고 이렇게. 그런데 거기다가 황혼 이혼하고 배신 때리고 그래? 저렇게 여자들 참 남자 그렇게 알고 살으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전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제 이렇게 돼. 그러면 을이 돈을 병에 주냐 마냐는 이게 계약의 내용이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효이면 따라서다.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러니까 여기가 무효이면 안 주겠지. 그럼 주지 말아야지. 을은 갑병 간의 관계가 궁금해할 필요 없어. 여기가 유효이면 주고. 그러면 여기 갑병 간의 관계가 무효야. 우리는 갑병 간의 관계를 궁금해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갑병 간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무효인 관계가 있었나 보더라고. 그럼 여기가 무효이면 돈을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남의 일에 신경 썼다가는 망치로 머리를 깨버리라고 이러는 거야. 책상에다가 왜 남의 일에 신경을 써서 괜히 시험 틀리냐고. 그래서 여기가 유효이면 따라서 유효이면 주고 무효이면 주지 말고 이렇게 돼. 그러면 이 병은 그냥 돈만 받아간다 이것만 결정하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을에게 돈 받아가겠다 이제 이것만 결정하면 돼.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394페이지에 그 1번의 보상관계 한번 읽어본다. 보상관계. 대가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가관계는 여기 써놓으면 돼. 가로 해놓고 궁금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가관계는 궁금해하지 말어. 궁금해하면 안 돼. 즉 뭔 얘기냐면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를 용어를 붙였다는 거야. 학자들이. 여기를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가 많을 텐데 이걸 보상관계라고 했고 갑과 병 사이에 궁금해하지 말아야 될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했어. 여기를 대가관계라고 했다고. 그럼 이 대가관계는 자 갑병 간의 관계는 을이 병에게 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 갑과 을 사이의 관계는 을이 병에게 돈을 주냐 마냐 영향을 준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보상관계와 대가관계 궁금할 때 차 타고 가는데 이런 게 안 가르쳐 줘야 되는 또 가르쳐 줬어. 그럼 보상관계와 대가관계가 궁금하면 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병에게 주는 대신 공짜로 주어 토지를 넘겨받아. 그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우리 상전에게 주는 이유는 내가 매달 보험금을 주었지. 그래서 이것을 보상을 받는다 그 말이야. 이렇게 돈을 이렇게 줌으로써 갑으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아서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갑과 병 사이의 기본계약을 무슨 관계라고 그래? 보상관계라고 그래. 다시 한번 기본계약을 무슨 관계라고 그래? 요걸 관계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걸 보상관계라고 했을 뿐이라는 거야 이게. 그럼 보상관계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그러니까 이게 보상관계의 매매가. 그럼 매매가 무효이면 이것도 무효. 매매가 유효이면 이것도 유효. 이렇게 결정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어?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겨서 여러분들 395페이지에 성립요건 거기 나오네. 성립요건. 성립요건 첫째 당사자 간에 유효한 무엇이 존재해야 돼? 기본계약이 성립이 돼야 돼. 둘째 제3자 무엇이 존재해야 돼? 약관이 존재해야 된다. 그럼 그런 거 읽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제목을 봤을 때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장 넘겨. 한 장. 그러면 이제 4번에 제3자에 대한 효력인데 이제 거기다가 4번 하나만 쓰면 돼. 4번에다가 제3자의 권리만 쓰면 된다고. 2번.
제3자의 권리. 제3자는 돈을 받아간다 이런 권리만 있어. 첫째, 제3자는 돈을 받아가겠다 할 수 있는 형성권이 있어. 형성권. 이 형성권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이야. 이게 형성권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전. 즉 뭔 얘기냐면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이 딱 체결이 되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졌어. 그리고 그 매매 계약 속에 대금 1억은 병에게 주기로 한다 이런 계약이 들어가 있다고. 그럼 이때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그랬다고? 보상 관계. 다시 보상 관계. 그리고 갑과 병 사이에 궁금해하지 않아야 될 관계를 이런 대가 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을이 병에게 돈을 주냐 마냐는 갑이 을에게 토지를 주나 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그럼 토지를 주면 돈을 주고 안 주면 주지 말고. 그러면 갑과 병 사이의 관계는 을이 병에게 돈을 주냐 마냐 영향을 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에어본다. 대가 관계는 영향 없다. 보상 관계는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보상 관계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줘. 다시 보상 준다. 대가 없다. 이렇게 외워놔. 이렇게 안 외워도 될 놈 먹어요 그거. 근데 너 어째 하냐? EBS에서 하니까 나도 그런 거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해서 또 인기 얻는다고 그래서 야 새끼 가니까 있지 보상 준다. 그게 그냥 속이 시원하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라고 또 그러잖아. 지은이가 거기 와서 보고 선생님도 그런 얘기 좀 해주라는 거야. 빨간 것도 써주고. 근데 실제로는 이해하면 되거든. 자 그러면 이 병은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어. 그럼 이제 시험이 여기서 나와. 돈을 병에게 준다라고 계약서를 써놓으면 병은 당연히 돈 받아갈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더라도 뇌물이 될 수도 있어. 뇌물. 그러니까 뇌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병이 을에게 돈 털컥 먹었다가 큰일 나잖아. 그래서 돈 털컥 먹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병이 을에게 그래? 갑이 뭐라고 하냐면 병에게 야 내가 을에게 너한테 2억 주라 매매대금 1억 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통지해 준 거예요. 그래? 받아갈까 말까 걱정해야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돈 받아가겠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결정을 하라고. 그래서 병에 돈 받아갈 수 있는 권리는 돈 내놓으시오는 권리가 급부 청구권이라고 하거든. 그 돈 내놓으시 할 수 있는 급부 청구권은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면 당연히 생겨. 돈 받아가겠다 이 얘기해야 생겨.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급부 청구권은 수익의 의사표시 하고 나서 생겨. 이렇게.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는 잘 들어. 그럼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는 병이 내가 돈 받아가겠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는 무슨 권을 갖고 있어? 내가 돈 받아가겠다 할 수 있는 자격이 형성권이야 이게. 돈 받아가겠다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 알아들어? 여러분들이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에는 취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 없었어? 그런 자격을 형성권이라고 한다고 일종의. 그래서 병은 내가 너에게 돈 받아가겠다 이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을 10년간 갖고 있어. 몇 년간? 10년간. 그러면 이 을은 병이 돈 받아가겠다 이 얘기했지 10년 지나야 알 수 있으니까는 10년은 짧아 길어? 길다고. 이게 여러분들 시험 11월 달 금방 5달 남았는데 그거 못 참고 도중에 막 조급한 사람은 깨지는 거예요 세상에. 주식 샀다가 금방 내일 팔면 깨지지 그게. 조급해하지 마라. 그냥 이왕의 세상 밖에 나가서 놀아도 고민스럽고 그럼 산에 가니까 좋냐? 더 고민스러워. 가서 있으면
산에 가보면 그야말로 혼자 생길 수 있는 생각을 다 하다 보니까 모든 생각들이 다 나네. 이제 옛날에 헤어졌던 여인까지 다 더 고민스러워. 그냥 열심히 일해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돈 꾸어줬던 거, 주식 잃었던 거 다 고민스럽고, 시어머니하고 싸웠던 거 괜히 싸웠나 이런 생각 들고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고민스러우니까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게 나아. 그래서 돈 받아가겠다 이 얘기할 수 있는 권리 10년간 갖고 있는데 을은 이렇게 최고를 해. 을은 병에게 제3자야.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에 이런 형성권을 갖고 있어. 형성권은 몇 년이야? 10년. 따라서 형성권은 10년 갖고 있다. 그래서 낙약자는 이렇게 최고를 해. 너 수익의 의사표시 할래 안 할래? 두 번째는 자, 이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에는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해서 야, 그 돈 병에게 줄 필요 없다.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도 있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에는 그 돈을 줄 필요 없어라고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 그런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급부청권이 확정되었으니까 따른다. 확정. 그러므로 요 낙은 계약의 내용을 바꿔서는 안 돼. 이 사람도 돈 받아가겠다 이 얘기할 것인가 신중하게 결정할 테니까 수익의 의사표시 하고 나서는 바꿀 수는 없다 하시면 돼. 그러면 자,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에는 수익의 의사표시 할 수 있는 자격을 10년간 갖고 있으므로 낙약자는 제3자에게 최고를 해. 자, 여기까지 생각이다. 그럼 책을 한번 보자. 낙약자의 최고. 어디 낙약자의 최고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 이제 조문이 없으면 저 뒤에 보면 돼. 저 뒤에 우리 이 책이 좋은 이유가 그 앞에 조문이 좀 빠져 있으면 뒤에 자세하게 만들어 놨어. 자, 581페이지 후반부. 581페이지에 539조 한번 읽어본다. 자, 539조 제목을 시작.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1항 계약에 의해서 시작.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을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자, 이렇게 돈을 주기로 했으면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근데 문제는 돈을 달라고 하는 권리는 갑이 이렇게 통지해도 생기고 을과 병이 계약을 해도 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생긴다. 2항이 들어간다고. 2항. 자, 2항. 전항의 경우에 시작.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그러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없어? 하기 전에도. 그것이 수익의 의사표시 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그 형성권이 몇 년이야? 10년. 자, 그러면 이제 540조를 봐. 전조의 경우에 시작.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독촉을 했어. 이렇게 독촉을. 임자, 수익의 의사표시 할 것이 안 할 것이요? 라고 최고를 했더니 형성권자가 침묵을 지켜. 그럼 형성권자가 침묵을 지키면 진도 나간다고 안 나간다고? 그래서 침묵은 멈추겠다는 현상 유지. 그래서 침묵을 지키면 돈 받아가겠다, 받아가지 않겠다. 그렇다. 이게 뭐 갑의 생각, 병의 생각은 돈 받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을 표시한 거고 같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제3자가 채무자가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는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뭐한 것으로? 동그라미 쳐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541조 5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 이 말은 뭐냐면 제3자의 권리가 생겼다 이 말은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병의 권리가 급부청구권이 확정되었으니까 이제는 바꾸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걸 써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확정된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케 한다. 소멸케 해서는 안 된다. 돈 1억을 주기로 한다 해놓고는 갑자기 2천만 주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 1억을 주기로 한다 해놓고는 수익의 의사표시 했는데 야, 그 왕싸가지다 왕싸가지. 그 1,000만 원만 주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나
주지 말아라 그럴 수도 없어. 이렇게 권리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좀 해놓으면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제3자는 돈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지금 요 돈을 병에게 주거라 했으니까 병은 을에게 돈 내놓으라 하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 돈 내놓으시는 권리는 계약 체결하면 생겨, 수의계 의사표시 해야 생겨? 그것만 문제가 생겼어. 수의계 의사표시 하면 생긴다 이 말이야. 따라서 수의계 의사표시 하기 전에는 바꿀 수 있지만 수의계 의사표시 했으면 바꾸면 못 바꿔. 그 다음에 이제 끝이야. 마지막으로 돈을 주시오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3자는 이 계약에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어. 무효 취소 해제 못한다고. 그러면 돈을 안 주었다 채무불이행. 그러면 요약자가 해지했다 하겠지? 그러면 이제 비로소 손해배상 해주시 할 수만 있어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3번 급부 청구이 생기고 낙약자가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낙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권. 그래서 제3자는 이제 제3자는 외우면 돼. 제3자의 권리를 이렇게 딱 기억해 놓고 제3자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있음 없음? 의무는 없다 이렇게 먼저 외워본다. 제3자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봐. 마지막으로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으로 토지를 줄 테니 네가 돈을 대금을 병에게 주어라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갑과 병 사이의 관계는 궁금해서는 안 돼. 괜히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으라고 여기. 그래서 주면 주고 말면 마는데 이 매매가 무효이면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토지 안 주면 주지 말아야 돼. 그런데 돈을 주었어 이렇게. 돈을 주었는데 갑이 토지를 안 넘겨주는 거야. 돈을 주었는데 갑이 토지를 안 넘겨줘서 이 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는 갑과 을이 해제해야지 병은 절대 매매계약의 소멸에 관계가 없어. 성립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따라서 돈을 주었는데 갑이 토지를 안 주어서 계약을 해제하면 내가 준 돈 내놓으시오 할 수. 그래서 의무는 있어 없어요? 제3자가 돈 받아가 버렸으면 자기는 받을 거 받아간 거지 나머지는 니네들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이게. 따라서 돈을 준 후에 계약이 해제되었어도 병은 낙약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 그럼 이제 두 가지만 알면 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뭔지 개념 잡아놓고 그리고 제3자의 권리 여기 매매계약은 여기 토지 주면 돈을 주고 안 주면 주지 말고 요거 해놓으면 돼. 다시 한번 계약이 유효이면 유효이고 무효이면 무효다 이렇게 알면 되잖아. 영향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외워본다. 제3자는 낙약자에게 이 병은 수의계 의사표시를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의계 의사표시를 막 하늘에다 대고 하면 안 돼. 이 사람에게만 돈 받아가겠다 해야 된다고 시험이. 돈 받아가겠다는 갑에게도 낙약자에게만. 그놈의 것을 못해서 틀려. 아무나 가서 그냥 돈 내놓으라고 하면 되냐고. 그래서 주님 사람들 줏대가 없어서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고 저놈이 아무나 주댕이 불리거든요. 그래서 돈 받아가겠다 얘기를 아무에게나 해야 돼. 낙약자에게만 해야 돼. 여러분 제3자는 낙약자에게 형청손만 있고 의무는 없다. 이것이 기억해놓은 문제 다 풀려버려. 외워본다. 제3자는 누구에게?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책을 못 찾나 봐. 그래서 396페이지 가서 396페이지에 4번이 나온다. 제3자에 대한 효력 나오지? 거기다 메모해서 제3자에 대한 효력에다가 거기다 메모해서 제3자에 대한 효력에다 이렇게 메모하자. 크게. 먼저 제3자는 누구에게? 낙약자에게 뭐만 있고? 형청손만 있고 이렇게 쓰라고. 형청손만 있고. 형청손. 형, 청,
손만 있고 그게 만자도 잘 봐. 또 다른 건 없어.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당이득 내놓으라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형총 손만 있고 의무는 있음 없음? 없다. 이것만 외워놔도 다 문제 맞춰. 외워보나 제3자는 낙약자에게 형청 손만 있고 의무는 없다. 자, 쉬었다가 해제 배우죠.